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사 수업을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화면 조정을 좀 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임진왜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그 한 바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26쪽 펴시고요. 교과서는 114쪽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점 찍혀져 있는 거 있죠. 교재에 있는 거. 그거 기준으로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반복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반복할수록 탄탄해지고 든든해진다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질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사건은 뭐죠? 네, 양난입니다. 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란과 호란을 붙여서 말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외란 전 그리고 외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그것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건데 이것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성취했다. 아, 여기 부분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색칠을 좀 해봤어요. 색깔 공부하는 것 같죠? 자, 보시겠습니다. 성취 기준. 한국사조 1, 2, 3, 3 부분입니다. 조선 전기 4대 교린 정책을 바탕으로 4대 교린이 뭐야? 라고 하는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조선을 전기의 대외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혹은 네 글자로 줄여봐라. 라고 하면 4대 교린이 되겠습니다. 4대. 큰 나라에게 잘 보이고, 그죠? 외교를 하고. 교린, 교제할 교자에 이웃 린자 써서 이웃과 교제하는 것. 이 두 글자, 이 두 개의 단어 네 글자로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 1, 2, 3, 3 조선 전기 대외 4대 교린 정책을 바탕으로 한 대외 관계를 살펴보고 외란과 호란의 전개 과정. 그렇죠. 요즘에 시험에는요.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외란과 호란의 전개 과정.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양란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끼친 영향. 요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삶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과의 관계 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역사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한 것을 과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외란과 호란의 전개 과정 그리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국제정세에 끼친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특히나 지금 제가 그 앞에 정리해 놓은 기출문제에서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는 요 정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42, 43, 45, 46회인데요. 이 부분이 전체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출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뭐가 나오느냐? 임진왜란이 요즘에는 좀 빠지는데요. 잘 나오는 게 요즘에 병자호란인데 여기다 선생님 병조호란 해놨다. 못하냈어. 어떻게. 병자호란이 요즘에 잘 나옵니다. 네.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벌에 대한 내용도 간간히 나오는 편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한 4개 정도가 조선의 대외 관계하고 관련해서 시험이 나오는구나를 확인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를 들고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직 어진 자만이 대로서 소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소로서 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대로서 소를 섬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고 소로서 대를 섬기는 자는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맹자 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주제 열기에 나와 있죠. 중국 전국 시대에 제나라 선왕이 이웃나라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묻자 맹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로서 소를 섬기거나 소로서 대를 섬기는 것을 대외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외관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에 응용해 보면은 네 글자 4대 교린이라고 하는 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선이 주변 국가에 취한 대외 교린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알아보자. 네, 지금 울고 있는 건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매번 저렇게 서럽게 웁니다. 자, 그러면 재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세요. 조선 전개 대외 관계는 네 글자 4대 교린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에겐 4대하고 명나라에겐 4대하고 그렇지 다른 나라 교린, 교제한다, 이웃과 교제한다, 여진과 일본과 유구와 시안과 자화라고 하는 나라들과는 교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나라에 4대한다. 그렇지 큰 나라인 명나라에게 4대하고 교린 그 외의 나라들하고는 교린한다. 여진족과 일본들과 유구 요즘에는 유구라고 하는 말 잘 안 쓰고 류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써주는데요.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현입니다. 오키나와현은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 역사가 재미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되게 이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유구라고 하는 나라는요. 1879년에 일본에게 합병됩니다. 네, 병합되죠. 우리나라하고 식민지 지배하고 그렇게 차이가 심하진 않습니다. 오키나와 현으로 1879년에 들어갔고요. 류큐라고 하는 왕국은 그 전까지는 독립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요. 일본의 그 가장 반발하는 일본 대륙에 가장 반발하는 곳이 아마 이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봤는데요. 좀 문화가 일본과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류큐라고 하는 나라 시암은요. 지금의 타이, 태국입니다. 그다음 자바섬이라고도 부르지요. 이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이랑은 참 우리가 교제를 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진과 일본하고는 교린하고 명나라하고는 4대하고 쌤 뒤에 있는 나라들은 왜 별로 안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네, 지금 조선 후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사실 명나라는 사라지잖아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여진이 세운 후금에 의해서 후금이 나라 이름이 바뀐 뭐예요? 청. 그치?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중국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것과 관련된 게 뭐예요? 호란이죠. 일본하고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외란. 이런 식으로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것이 세 나라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세 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중첩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것을 조선 전기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조선 후기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명과의 관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하고의 관계는 4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건국 직후 조선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어머 이거 기억나시죠?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한때 되게 안 좋았어요. 명나라와 한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지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도전이 제거되고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4대 외교를 펼치면서 친선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왕권 확립과 국가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니까 한때 안 좋았는데 태종 즉위한 이후에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4대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조공과 책봉 체제를 통해서 유지된다. 어머 이거 뭐야? 라고 한다면 하나씩 적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여기도 그대로 정리를 해놨죠.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있었고 긴장 관계였으나 지금 이제 태종 이후에는 4대 외교를 펼치면서 관계 좋아졌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 조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쓰긴 써요. 왜? 팬클럽들 왜 그 팬이 뭐야 저기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한테 뭔가 갖다 바치는 거 우리 조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은요. 원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신과 함께 파견된 경제 문화적 교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경제 문화적 교류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갖다 바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왜? 일종의 공무역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무엇을 갖다 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갖다 주는 건 이거예요. 뭐 인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토산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주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중에서 중국이 무엇을 주냐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서적, 쌤 서적이 되게 중요해라고 하다면 그 당시 최고의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슈퍼컴퓨터? 네, 뭐 요 정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서적이라든지 아니 그 외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남는 장사였다라고 해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걸 조공품이라고 하지요. 네. 그럼 반대로 돌아오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사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회가 회전하다라고 할 때 회자고요. 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품인데요. 이 품목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 공무역의 형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책봉은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는 형식적인 절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를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봉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볼게요. 야, 책봉. 중원의 황제가 주변 국가들에게 도장을 줘. 그리고 그 지역의 국왕으로 임명해. 예를 들면 조선, 그래, 조선 한반도의 국왕이지 라고 임명하는 것을 책, 그리고 그 영토 공인, 봉하는 것을 책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도장 중에서 외나라가 일본이 받았던 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후한 시대부터 있었는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중국은 중국 안에서도 황제가 있으면 황제 밑에 있는 뭐 제후, 왕 이런 사람들한테 황제가 있으면 아래 왕, 뭐 제후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도장을 내려 주었대요. 그럼 뭐 하는 거다? 책봉하는 거야. 그 지역을 네가 다스려도 좋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봉은 뭐구나. 그 지역에 네가 짱이야. 그 지역을 네가 다스려도 좋아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뭘 하느냐. 주변 국가의 책봉을 받은 제후가 왕에게 정기적으로 예물을 갖다 바치는 행위를 조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조공을 언제 했느냐. 삼국시대부터 중국에다 했다라는 것이죠. 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공무역이었거든요. 우리가 갖다 바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물건을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바꿔오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아주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중에 하나였군 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이 나오는데요. 영상 잠시 보고 올게요. 朝鲜最为中意的国号，不仅仅是因此名为一号，同时由来已久，此名最为合适。此与朝鲜新国系，今后听从天命，就能保持后世繁荣昌盛，并同以往奉献公民500名，宦官200名。 作为历史的황홀히 망격하나이다. 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영화 해적에 나오는 책봉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분이 지금 뭘 받으러 갔던 거야? 그지? 도장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도장 말고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지고 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정받는 절차를 받았는데요. 그때 두 개의 이름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화령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 두 개를 들고 가서 명나라한테 선택해달라고 했는데요. 화령의 이름은 이성의 고향이기 때문에 들고 갔었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고조선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고 갔었는데 조선이 좋아 라고 하면서 명나라가 선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고조선 니네 고조선이네 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다라고 하냐면 고조선 그때 약간 신화적인 인물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몰라요. 중국 사람인데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가서 중국의 문화를 전파해주면서 중국의 문화가 고조선에 퍼졌고 그리고 고조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식의 약간 신화적인 인물이 중국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상시키는 즉 자신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도 명나라가 너희 조선이라고 하는 새 나라를 도와줄 것이야. 왜? 우리가 훨씬 더 선진한 문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처럼 고조선의 기자가 갔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주었다고 해요. 어쨌든 고조선을 받아오는 장면이고요. 영화 해석에서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책봉 그 도장 찾기라고 하는 것을 네, 해적에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럼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선 전기의 이제 관계를 4대 교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교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교해 봅시다. 여진이랑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4대 일방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잘해주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기에 밀고 당기는 일들의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진에게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그리고 일본에게도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유하는 책과 강경하는 정책을 둘 다 쓰는 교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구나.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네. 특히나 여진족의 귀순을 귀순 장려를 통해 가지고 관직과 토지 등을 주어서 야 니네 우리나라 와서 살아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대해줄게 라는 식으로 귀순을 장려했다고 하고요. 귀순 장려 여진족들에게 네, 요거 칠해놓고 경성과 경원 저기 저 위에 있는 곳입니다. 경성과 경원은요 그 여진족하고 우리나라가 맞부딪히는 그곳 국경 지역에다가 교역을 허용해주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모습들이 있군 정리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역시나 강경책을 쓰지요. 그러나 여진족이 국경지방을 침입해서 약탈하며 군대를 동원해서 토벌을 하기도 했다. 특히나 누구와 누구 때 그렇지. 최윤덕과 김종성. 요즘에는요. 요거 구분해서 시험을 가끔 내기도 합니다. 최윤덕 장군이 4군을 그 다음 김종서 장군이 6진을 각각씩 개척하는데 나섰던 인물이었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난 뭐 괜찮아 라고 한다면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군이 먼저 4군이. 자, 그러고 나서 요 지역 자체가 뭐해? 요 지역 자체가 너무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이동시키느냐? 여기 삼남 지방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 삼남 지방은 어디야? 삼남, 세 개의 남쪽 지역이죠. 충청도, 전라도, 특히 그렇지 경상도 이렇게 해서 삼남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이사 백성을 이사시켜가지고 사는 정책을 썼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북방을 개척하고 국토의 균형 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했었던 일이구나. 요거까지. 근데 이거 하면서 세종대왕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다 먹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니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너 멀리 가서 살아라. 거기도 겁나 추운데. 그니까 힘들었겠죠?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여진의 강경회유책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본도 역시나 토벌과 회유의 양면 정책을 취했는데요. 고려 말에 외구의 침략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종 때 누구를 보내? 그렇지. 이종무를 보내. 그래가지고 어디를 토벌해? 대마도를 토벌해. 아하. 그렇군.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외구가 좀 진정이 되니까요. 얘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야, 제발 우리한테 뭘 좀 팔아줘. 너희같이 선진나라한테 좀 갖다 줘. 우리한테 좀 팔아줘. 라고 해가지고 삼포를 개항을 하는데요. 삼포는 현재 부산, 창원, 울산 요 세 곳을 삼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포를 개항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여요? 자, 회유한 것은 모두 다 교역을 허용하거나 무역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사고 파는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게 회유책이네. 그러면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들고 와봅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해. 왜?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하지 못했을 상황 기억나세요? 사드 배치한다고 그래가 난리를 피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제주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뭐해? 지금도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해? 우리나라 니네 거 안 사줘. 니네가 지금 그딴 식으로 해? 우리 안 사줘. 니네 힘들어봐. 제일 힘든 부분이 뭔데? 경제.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지금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네, 힘든 부분 해결해 주거나 서로서로 긁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많이 생산되는 거 팔고 우리가 필요한 걸 사주고 하는 것들이 서로서로 이제 무역과 교역의 형태로 등장하는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강경책은 뭐야? 가서 이제 때리는 거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네네. 요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4군과 육신을 개척했구나. 대마도를 토벌했구나. 여기서도 이제 공통점이 보이죠. 둘 다 세종대라는 거. 세종대 4군 육진, 세종대 대마도 토벌. 둘 다 세종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임진왜란이 선생님 벌써 임진왜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몇 가지만 좀 짚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임진왜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재미있는 얘기만 조금 할게요. 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조짐이 보였어. 왜? 삼포에서 외란이 발생한 거야. 이놈의 시기들이 지들이 원해가지고 열어달라고 했었던 삼포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외란을 계속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외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외란보다 이제 외란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해요. 을묘년에 일어났었던 변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외란과 외변이 일어나면서 이거 이 새끼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느낌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설치하느냐? 비변사. 위에서는 여진이 깔짝깔짝, 밑에서는 외구들이 깔짝깔짝. 그러니까 비변사가 설치되었는데 이 비변사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아니,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선생님, 비변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아주 매우 엄청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비변사의 뜻은 그대로입니다. 비상시에 비상시 국경 지역을 변경 지역을 같은 말이에요. 변경 국경. 비상시에 변경 지역을 지킬 만한 곳. 이게 엄청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사실은 외란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외란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 그러니까 위에서 여진들이 밑에서 외구가 이거 약간 고려 후기에 있었던 그런 시기인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국경지방이 좀 어수선한데 이래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란이 엄청 커지면서 상설기구화 됩니다. 항상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된 거야. 상설기구가 되었구나. 상설기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기구는 뭐가 되었다? 비변사. 뭐보다? 의정부보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원래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육조에서 뭔가 그것을 실무적으로 일을 하던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비상시니까 여기서만 모여서 다 회의를 하는 거야. 그죠?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럼 외란 이후에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아지지 않아서 왜? 호란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외란 호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가 정말 거대한 기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비변사가 잘 나오는 포인트 지금부터 갑니다. 포인트 가요. 네. 외란 중 설치되었어. 외란 중 항상 설치된 기구가 되었어. 자, 그럼 언제 가장 커지느냐? 네, 요거 세도정치 시기에 세도정치 시기에 아주 극악무도하게 변해가지고 변질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도정치하는 세도 가문들이 여기를 장악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마치 뭐하고 같은 비슷한 형태냐면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막 부적부적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서 너무 변질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누가 없애. 그렇지.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폐지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외란 전에 만들어졌어. 왜 깔짝깔짝 위에서 아래에서 깔짝깔짝. 그러다가 외란 중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되었다가 세도정치 시기에 가장 안 좋아졌다 흥선대원군이 폐지시키는구나. 시험에 잘 나오네. 됐어요. 그다음 방군수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방군수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요런 게 있었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일본 정세 설명하고 오늘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정세인데요.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을 통일한 인물이 생깁니다. 전국시대를 한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전, 그렇지. 싸울 전, 국, 나라, 국. 아하, 나라 전체가 뭐 하고 있구나. 싸우는구나. 그런데 이게 뭐 하고도 똑같은 발음이냐면요. 춘추 전국시대 할 때 그 전국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뭐 해?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 바꿔서 야, 일본은 센코쿠 시대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일본의 이 전국시대를 센코쿠 시대라고 바꾸어서 부릅니다. 네, 같은 거니까 그냥 아 이거랑 저거랑 같이 쓰는구나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을 통일한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일본의 역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센코쿠 시대, 센고쿠라고도 하고요. 센코쿠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센고쿠, 센고쿠, 센 뭐요? 요게 달라요. 요거랑 요거. 네. 당시에 막 쪼개져 전국이 쪼개져가지고 하나의 무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게 약 100년 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약 100년 정도. 그럼 이게 뭐 이후에 일어난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그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마지막 막부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쯤에 전국 시대가 벌어졌대요. 그 전에 있었던 막부는 뭐라고 부르냐?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릅니다.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 이후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막부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경쟁자로 생각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엽니다. 에도 막부. 이 가마쿠라도 지명이고요. 무로마치도 지명이고 에도 막부도 지명입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의 이름 명자, 그 동네 이름. 현재 에도는 도쿄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어지럽게 100년 동안 싸우고 막 무사들이 난동을 피우고 그랬었던 시기를 정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쵸?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은 이 전국시대 통일을 거의 다 이루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았던 인물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줄일게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순신처럼 거의 늘상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한자로 쓰면 직전신장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 일본 게임을 열심히 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게임 같은 거에 이 이름을 자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총입니다. 그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조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승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을 일본 말로 부르면 대뽀입니다. 이 대뽀라고 하는 것을 들고 들어왔을 때 어느 나라로부터 들고 들어오냐면 포르투갈로부터 들고 들어옵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것을 전해 봤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도 역사가 참 재미있는 역사가 많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총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지요.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뭐 화약을 집어넣고 탄환을 집어넣고 그것을 불태우는 아이가 있고 아주 엄청나게 힘들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연습하면 쏠 수 있다는 거. 엄청나죠? 생각해봐요. 옛날에 칼짓을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하지? 검도 있죠. 네, 검도 같은 것을 연습한다고 하면 10년이 돼도 사람 한 명 찌르기가 쉽지 않을걸요? 네, 그렇죠. 근데 일주일만 연습하면 쏠 수 있다니까. 화살은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화승총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다니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나온 말이 무대뽀 정신. 그렇지. 대뽀를 들고 가지 않는다. 아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놈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무라이라고 부르지요. 이거는 원래 모실 시자에서 나온 말인데요. 무사라고 부르는 권력자를 호위하는 집단을 우리가 사무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약 100년 동안 사무라이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대대로 무사 이렇게 지금 삶을 살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딱 통일하고 났더니 이제 더 이상 무사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뭐야? 그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어느 쪽으로 돌리고 싶었던 거다. 우리나라. 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지금 무사히 장면을 보고 있는 건데요. 요 장면은 제가 알기로는 연극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죠.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지금 칼을 지금 자신의 배에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즉 뭐다? 나는 내가 지금 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거나 혹은 뭐 반란을 깨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요렇게 패배를 인정하는 느낌을 자기 배를 가르고 자신이 가장 믿는 친구나 부하가 목을 쳐주는 요런 장면을 연극으로 이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있었던 무사들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네, 일본 역사를 보시는 분들은 저는 뭐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달라서 일본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천황이랑 막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덴노라고 부르고요. 막부는 바쿠후라고 부르고 이 바쿠후를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예, 막부를 개창했던 요러한 사람들, 바쿠후를 개창했었던 사람들. 이라고 부릅니다. 쇼군. 네, 대표적인 이제 쇼군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덴노가 다스리는 것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부는요, 3차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가마쿠라 막부, 막부인데 마부 적어놨네.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막부가 있었고요. 그 막부를 다스리는 것은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까 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마쿠라인데 요것도 오타를 냈네요. 가마쿠라 막부고요. 아시카가 다카오지라고 하는 사람이 열었던 게 무로마치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었던 게 에도 막부, 이렇게 해서 3개의 막부를 개창한 인물들. 그러니까 막부를 다스리는 사람, 권력자는 실제로 따로 있고 그다음 천황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중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일본은 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입헌군주제라고 부르지요. 입헌, 헌법 안에 헌법이 있고 군주는 있다. 그러니까 군주는 있는데 군림하지는 않는다. 존재하는데 군림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현재의 막부와 비슷한 옛날의 막부와 비슷한 이런 총리, 수상이 있는 것이 일본의 현재 체제하고 이어집니다. 쇼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 대장군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세이타이 쇼군을 줄임말인데요. 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쇼군에 임명된 이후에 최고 실권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이타이 쇼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대장군,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라, 이 오랑캐를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일본의 에미시 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사람에게 정의대장군의 칭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영화가 모노노케 히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원룡공주라고 하는 이름의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네, 에미시 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뭐 약간 인디언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네요, 생각보다. 자, 대항해 시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리상의 발견 시기입니다. 혹시 요 정도는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알 것 같은데. 네. 대항해 시대인데요.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여기 있죠. 네, 여기 두 나라가 경쟁을 합니다. 네, 전 세계를 땅 따먹게 하는 그 시기가 대항해 시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두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랑 에스파냐는요. 약속을 합니다. 야, 나 포르투갈은 나 동쪽으로만 갈게.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포르투갈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는 나 서쪽으로만 갈게.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요렇게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게 에스파냐입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갈은 다 이쪽으로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렇게 거쳐서 나가사키까지 도착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두 나라가 원했었던,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원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향신료. 그 중에서 후추입니다. 후추가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후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향신료라고 하는 요러한 것들이 그 두 나라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이 두 나라한테만 매혹적으로 느껴졌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유럽 전역이 향신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도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이 생산을 하는 게 향신료인데요. 이 향신료를 구해서 가지고 오면 가격이 거의 금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의 무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게를 달아서 금으로 바꿔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 들립니다. 그 정도로 이 유럽의 향신료가 유행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것을 원해서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시작한 겁니다. 유럽이 17세기에 그랬어요.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15세기부터 시작이죠. 뭐라는 거야? 15세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후추. 네. 그래서 나가사키 항구까지 도착을 했었는데 이게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옷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지 약간 빵빵하죠. 요런 모습들로 나가사키 항구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짬뽕? 네. 나가사키에 외국 문화가 주로 들어왔고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화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나가사키이죠. 포르투갈이 들고 들어왔었던 것 중에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준 게 뭐 건빵? 네, 별사탕 로드인데요. 별사탕은 지금이랑 만드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굴려가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동글동글한 게 계속 굴려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 오다 노부나가가 포르투갈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갖고 오다 노부나가한테 뭘 주냐면 별사탕을 줬다고 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굉장히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별사탕을 받고 나서 야 이게 뭐야? 입에 넣으니까 너무 달콤하네. 얘들 되게 있어 보인다. 서로서로 뭔가 이득이 있었겠죠. 별사탕을 줌으로써 포르투갈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오다 노부나가는 쟤네가 들고 있는 총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서로 뭔가 원했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음식이 뭐라고? 카스테라입니다. 자, 이게 카스테라가 요게 지금 포르투갈에서 주로 해먹던 음식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건 우리나라 거, 그치? 우리나라 카스테라. 네, 그 다음에 이게 일본식, 네, 이게 나가사키에서 주로 만드는 형태가 요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었고 지금 찾아보기 힘든 대만 카스테라.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본 문화에서 포르투갈의 영향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빵, 원래 팡이라고 하는 말에서 빵이 나온 거고요. 망토, 그죠. 조끼라고 불리는 망토, 조끼 둘 다. 뭐 메리아스, 이건 민소매죠. 옛날에는 메리아스라고 불렀었는데, 그죠. 템뿌라, 소보로, 꼬푸, 미라 이런 식의 이름들이 전부 다 포르투갈에서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문화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 이거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많은 내용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일본이 센코쿠 시대가 끝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무사들이 자신에게 칼끝을 드릴 것을 무서워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그 칼끝을 돌리면서 외란이 시작되었군 이라고 하는 점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